안녕하십니까. KTV 최고수다 허실실의 박지훈입니다. 최고수다 허실실 간판을 걸고 인사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달 다 됐습니다. 여전히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수요일만 되면 어깨가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행복해요. 자, 오늘도 풍성한 애깃거리 가득 준비하고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나오시는 분입니다.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십니까? 하나도 안 무겁게 보이네요. 무거워요,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네. 오프닝 멘트가 아주 좋아서 네. 이렇게 스튜디오 안이 환해져요. 알겠습니다. 자, 최고수다 허실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꼭 또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이슈의 주인공을 만나본다. 화제의 주인공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슈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변인이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21대는 안타깝게 낙선을 했어요. 네. 21대만 한 게 아니라 20대에도 낙선했습니다. 20대, 21대. 또 낙선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아시다시피 그 4.15 총선에 두 번째 낙선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 또 유권자의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노력을 했고요. 20대 국회 때 제가 3.1% 차이로 낙선했고 이번에는 조금 성과가 있어 2.2%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 선택은 개인의 안타까움을 넘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네. 아마 이번 국민의 선택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잘 돌이켜보는 계기로 또 삼아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시작했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그리고 우리 독립의사 중에 김상옥 의사요. 네,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이제 맡았는데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좀 잘 활동을 해볼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해비타트는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부터도 유엔을 빼고 해비타트부터 말씀하시는데 되게 그렇습니다. 해비타트는 그 집을 지어주는 봉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그 활동은 워낙 그 뭐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하셔서 그 워낙 많이 알려진 훌륭한 활동인데 그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그 국제적인 NGO 활동이고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엔 해비타트는 앞에 유엔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인간 정주 계획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유엔의 공식 기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엔의 공식 기구들은 각 국가들마다 국가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 유엔 해비타트만큼은 78년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국가위원회를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위원회가 인준이 된 거거든요. 한국위원회 회장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초대 회장입니다. 와, 그리고 한국위원회는 유엔 해비타트 역사상 조금 과장을 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이고 세계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그걸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참 멋있네요. 멋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초대 회장이 됐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활동 범위가 한국에만 제한되는 거니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지원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국제 연대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해비타트가 주택을 지어주는 이거잖아요. 주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인간 정주 계획이라고 하면 인간의 정주와 관련된 조건들은 교수님 많은 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엔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1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간의 정주와 관련된 그런 일, 특히 그중에서도 도시와 청년에 관련된 일을 저희가 지금 현재 20년 동안 집중하는 주제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도시는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 문제를 어떻게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엔 해비타트는 그런 도시의 노정돼 있는 문제들,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청년들이 그 도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와 앞으로 향후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 이런 문제들을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이게 기분입니다. 중요하네요. 크게 그러니까 다르죠. 이제 네. 좀 조크예요. 유목 사회를 정주 사회로 바꾸는 건 아니죠. 근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미래 설계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선거 와중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또 새롭게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만들어가는 게 정말 속은 상할 놀라워요. 거예요. 네? 속상하죠. 선거 얘기 또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속상한 것도 네. 있겠지만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신사시니까 밝으시고. 네, 근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지금 굉장히 반갑고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코로나 이 19를 지나면서 우리의 세계적인 위상도 달라졌고 그렇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적인 역할을 미래 설계가 하게 되는 일을 딱 최초에 이 역할을 맡아서 하신다니까 대단합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자, 그렇지만 선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거. 일각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런 와중에도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 때문에 2% 차이거든요. 네. 떨어졌다. 또 본인도 미안하다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 유시민 이사장께서 왜 그런 사과를 하셨는지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한편으로 또 유시민 이사장님과 같은 분이 사과를 하셨다니까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 떨어진 그 작은 상처가 또 이렇게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아마 취지는 아마 유시민 이사장님의 그 발언은 앞뒤를 다 읽어보면 정말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네. 그분을 딱 떼놓고 보니까 이것이 보수를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접전 지역에서 아주 초박빙의 승부를 하는 곳에는 아마 보수 결집을 일으켜서 진보 진영의 후보들을 낙선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본인께서 그런 비판도 일부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뭐 제 이름도 넣으셨던데 그렇어요. 예. 절대 유시민 이사장님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우선 거론해 주신 건 영광입니다. 낙선하는 건 제 탓이지 이사장님 탓이 아닙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거론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예, 그렇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비서실장 관련해서 네. 임종석의 피 한 방울 이런 SNS 글을 제가 봤는데 네네. 이번에 불출마 배경에는 우리 박 전 대변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이고 그거를 뭐 배경의 큰 역할 이런 거는 좀 네.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얘기고요. 아마 그때까지는 이랬을 겁니다. 그때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친상을 예. 당하신 그때 이제 당연히 조문을 갔는데 조용한 뭐 장례를 말씀하시면서 청와대 일기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도 조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날 이제 혹시나 뭐 내일 성당에서 장례 매사를 한다고 하니 네. 먼 발치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루를 기다리게 됐는데 그날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근데 총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문재인 정부 성공과 개혁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가 아마 그때 좀 함께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네. 그랬는데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한 2, 3년 선배이긴 하지만 직장으로 보면 비서실장과 대변인이라고 굉장한 뭐 상관 아니겠습니까? 상관이죠. 또 다른 뭐 윤영찬 수석이랑 직속 상관도 그 자리에 있는데 있고. 네. 제가 그 자리에서 실장님 총선을 불출마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제가 더 깜짝 놀란 거는 임종석 전 실장은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쿨하게 그걸 수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였어요. 틀림없이 이번에 총선에서 언론이 그 소위 86세대의 이 어떤 용태와 그다음에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출마가 적당하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이 하나 걸릴 것 같은데 임종석 전 실장님은 두 가지 다 걸려 있다.
또 특히 청와대 참모들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마찬가지잖아요. 윤영찬 수석도 마찬가지고 뒤에 뭐 행정관들도 이렇고 결과적으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6, 70명이 경선을 포함해서 출마했고 그중에 19명의 당선자 이렇게 언론에 통계가 있던데 그렇다고 보면 그 많은 뒤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또 당연히 출마를 해서 도전할 또 어떤 나이들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앞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장인데 내가 출마할 거야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언론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는 걱정을 제가 전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먼저 내려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미래가 더 열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그로부터 정확하게 2주 후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저도 다소 충격적인 저는 총선 불출마만 이야기했지 네. 제도권 정치를 떠나자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썼고 강하게 썼어요. 예,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어쨌든 제가 쓴 대로 저 잘했죠. 약속 지켰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 그 젊은 시절에도 서로 알았나요? 그렇게 친했나요? 어떻게 해요? 저하고요? 예, 네. 임종석 아니 뭐 씨는. 그렇게 뭐 친했던 그런 건 아닌데 쉽게 그런 얘기가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예, 누가 예. 저도 만약에 대변인한테 정치 그만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번 출마하지 총선에 마라. 불출마하는 것이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년여 청와대 일기 참모를 같이 하면서 아마 그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도 그런 소통 구조가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거를 쓴 이유가 뭐 한간에서는 뭐 임종석의 정치 복귀를 제가 촉구했다. 네. 물론 대변인을 했으니까 제목이 그렇게 뽑히겠다도 예상을 했지만 근데 촉구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네. 이렇게 청와대 참모들의 출마 그리고 총선의 성과 그리고 소위 586 세대의 용태론을 비켜가면서 586 세대가 이제 당의 허리가 아니라 당의 어떤 머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성과 뒤에는 제가 제목으로 썼지만 많이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 승리의 재단에 그래도 임종석의 희생이라고 하는 피 한 방울 정도는 흘렸다. 이거를 좀 한번 기억해 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결자 해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박 대변인께서 했던 선택과 조언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랬어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청와대 출신이 국정의 경험도 했고, 네, 좋죠. 그러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도 사뭇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역량을 발휘하는 건 국가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는 청와대가 권력의 핵심으로서 선거라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역사가 진행됐을 때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데서도 이제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거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국정에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가서는 노력이 앞으로는 맞습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박아묵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국회도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어.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이런 모습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이전의 역량을 가지고 선거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이런 거에는 그래도 기여할 수 있겠네? 기여할 만한가? 이런 질문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쩌면 거의 100% 이해하는 참모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입법 활동을 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림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그래서 거죠. 이런 얘기가 아주 우리 언론에 중요한 질문이 네. 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하셨을 거고 도리어 서로가 임 실장은 이런 점이 참 훌륭합니다. 그렇죠. 박아무개는 이렇게 참 훌륭합니다. 이런 서로의 어떤 이 정치적 추천이 아주 중요한 화제가 돼서 언론은 그걸
검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사실은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교수님 말씀을 뭐 정확히 꿰뚫고 보시니까 네. 사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여러 번 그런 질문을 언론으로부터 저도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교수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20대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본의 아니게 이제 쓰게 됐는데 그렇죠. 네. 뭐 어떤 법안 통과율을 기준으로만 볼 수 없지만 그걸 단순 기준으로 봐도 36%, 뭐 작년 19대가 42%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또 촛불 광장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고 개혁을 요구받는 정부라면 당연히 그런 국민의 명령을 맞습니다. 수행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굉장한 어떤 그 요구를 국민으로 받고 있는데 네. 정치권의 새로운 인재들이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수혈될 그런 필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렇죠. 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터부시 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것이죠. 네. 자, 그것에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이제 또 19명의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윤영찬 전 수석한테는 그랬어요. 네. 수석님 가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청와대 출신들이 뭉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노릇을 한다는 것을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할 이유도 없다.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나 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개혁의 성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 그렇죠. 기왕에 되셨으니 그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이 개혁 정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잘 기능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출신이나 신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게 된 게 갑오경장 이후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토론회 출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무슨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 출신끼리 하나의 진영을 짰네, 스크럼을 짰네. 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비호감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건 그 진영에서 무슨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거야,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진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보니까 이거는 지네들끼리 뭉치는 거 가치는 없네.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질적으로 검증하는 일,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모인 분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로 볼 때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 지형도 사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목소리가 될 때는 세상은 바뀔 겁니다라고 저는 당당히 치고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진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진영이 정말 맞다면 가치가 맞다면 그 진영을 국민들이 또 지지 그룹이 호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86그룹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네. 진영이 진영일 수가 있는데 네네. 86그룹 또 뭐 청와대 86그룹 용태를 어쩌면 좀 권유받았고 근데 21대 국회에서 또 부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86그룹이 이 역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대표적인 86그룹 주자니까요. 제가 네, 여쭙고 저는 싶습니다. 대표적인 주자는 아니고요. 변두리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이제 86그룹의 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제 나름대로 뭐 한번 규정을 해보라고 그러면 네. 아마 민주화 시기에 투쟁의 리더십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초창기가 있었고 이제 그들이 정치 세력으로 정치권에 저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다소 그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의 어떤 평가에 비해서 다소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중진으로 이제 커가면서 비로소 21대 이번 국회 선거를 보면서는 통해서는 이제 당의 허리다, 뭐 중진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당의 머리가 됐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투쟁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당의 머리가 된 만큼 또 슈퍼 여당이라고 불릴 만큼 집권 여당의 머리가 됐으니 네. 이제는 이 국회가 협치와 소통, 포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로 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 86그룹이 왜 정치를 했는가의 결과를 21대 국회에서 낼 수 있도록 바로 그런 포용의 리더십과 협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투쟁이라는 리더십을
대신해서 이것을 좀 바꿔가는. 대체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김민석 의원도 86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마 그 86그룹에서 정치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뛰어든 DJ 셈이죠. 때죠, 그렇죠. 20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86그룹이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소명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 세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또 하나 이제 추가를 하자면 이제 원외에 계시지만 이제 정치하고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라고 네. 전 이 과정에서 원외에서의 기대하는 거는 이런 그 헤비타트와 함께 시민 정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해서 시민 정치와 의회 정치가 연결된 고리의 역할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아까 이제 치열했던 어떤 이 투쟁의 경력과 그다음에 정치 생활에서 밑바닥에서 올라갔던 이런 것에서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86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치열하게 논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치열한 토론은 격렬하되 그리고 그것을 결론 내리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그 민주적 장치에 의해서 그렇죠. 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싸움도 저는 괜찮은 싸움이네. 이렇게 볼만한 하는. 싸움이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정치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약한 자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야. 너무 좋아. 이런 정말 싸워서는 안 되겠죠. 저번처럼. 싸운다는 개념이 달라지는 정말 거죠. 패스트트랙 그 햄마 들고 싸우는 거 그건 말고 아니죠. 네, 그런 그거 건 말고 물리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논쟁에 의한 고단위의 지적 네. 토론, 지적 고단위의 토론. 정책인 논의, 고단위의 윤리적 질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는 한 사회의 교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네. 그 보고 저렇게 왜냐하면 정치에 진출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사안을 알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교육의 수준도 완전히 달라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최고에서 허실수를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이 만드는 거죠. 어쩌면 그 80년대 학번의 60년대 생들이잖아요. 네. 그때가 아마 토론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투쟁의 시작, 토론의 그렇죠. 시작.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97년부터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우리 박수현 제가 의원님.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꽤 오래됐는데 혹시 정치 입문 계기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 저는 뭐 특별하게 제가 정치를 언제부터 했는가라고 물으면 언제부터다라고 딱 부러지게 제 인생을 규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치 자체가 정치였대. 거의 다 정치, 인생이 정치였어요. 예. 어쩌면.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제 정치를 시작한 거는 아마 제가 2004년 네.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함께 그 당시에 충청권이라고 하는 곳에는 워낙 보수적인 정치 지형이니까 네. 열린우리당 같은 그런 진보적인 어떤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때는 누가 또 없으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라도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되겠다. 아마 제 인생에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감히. 네. 그냥 깃발을 들고 있고 제가 한 몇 년 들고 있으면 내 후배들이 좀 들어줘. 나 다 했으니까. 막 이렇게 실제 부탁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제 정치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데 그 깃발을 들고 있다 보니까 또 감히 후배들이 이거를 뭐 거절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워낙 또 어목하고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19대 때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네. 어떻게 저는- 아니고 잘했으니까 됐죠. 저는 그래서 누가 교수님이 정말로 저한테 정치인으로 꿈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네. 저는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로로 생각했고 꿈을 꾼다면 아마 정말 간신히 턱걸이를 해서 어떻게 국회의원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계량화된 수치 거기에 간신히 턱이라도 될 수 있을까? 근데 됐잖아. 그래서 저희가 허실실에서 박수현의 정치 인생 그래프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97년도에 입문을 해요. 2012년도가 19대입니다. 네. 엄청 올라갑니다.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2017년도 저 때는 뭐 더 올라갔죠. 청와대 대변인이 됐습니다. 좋았죠. 그러면. 네. 갑자기 2018년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또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동료였던 안희정 지사가
좀 문제가 생기고 네. 예비 후보자를 하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됩니까? 근데 저 그래프가 네. 너무 평범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요.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 사이에 네. 톱니바퀴처럼 오르락내리락을 딱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전적으로 맞고요. 예.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됐다가 그 중간에 2016년에 네. 20대 선거에 공주 원래 선거구에다 부여청양이라고 하는 훨씬 더 보수적인 선거구가 갑자기 합구가 돼가지고 낙선을 하죠. 그렇죠. 낙선하고 했다가 2017년에 청와대 대변인이 되고 갑자기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가 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서 네. 또 저에 대한 사생활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뭐 주변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가서 정치인은요. 네.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되면 문제가 거론된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께 어쨌든 논란거리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까지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적절치 않지만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권고도 받았지만 예, 뭐 제가 딱 제 결단으로 이틀 만에 문제제기 이틀 만에 제가 사퇴를 전격적으로 했고요. 그러자 이제 또 뭐 사람이 또 죽으라는 법만 없지 않습니까? 문희상 의장께도 비서실장으로 2018년입니다. 불러주셔서 또 어쨌든 그렇군요. 공직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 또 총선 출마의 기회를 얻었는데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답답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의 삶은 결과적으로 널뛰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널뛰기는 자, 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야 다른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올라간 사람이 언제까지인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려오면 내려왔던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보면 그렇게 기쁨과 슬픔 또 성공과 좌절 이런 것들이 자꾸 교차하는 것이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든 곳에 사는 서민들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잘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철광왕이라고 하는 카네기 철광왕의 그 일화를 제가 봤는데요. 머리맡에 항상 그림을 붙여놓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주 바닷물이 다 썰물 빠져나간 그 황량한 갯벌에 탁 얹혀있는 배 한 척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항상 머리맡에 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밀물은 언젠가 두른다. 또 들어온다. 들어온다. 물이 들어온다. 그래, 물이 들어야 배가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께서도 언젠가 내 삶에도 그런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네. 제 삶도 정치인 삶도 왔다 저렇게 갔다 그래프로 했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내려왔지만 네. 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갖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네. 전 그 그래프 옳지 않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저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여기서 가면 또 새로운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는 맞습니다. 네. 오르락내리락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곳에도 여기 가보고 갔다, 저기서 저기 가보고 갔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나는 이뤘어.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거기서 오히려 좌절감을 느낀 적도 있어. 이러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는 거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지는 이제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서나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혹 제기 자체를 확증으로 삼고 네. 그리고선 낙인을 찍는 것은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의혹이 제기됐으면 상대방의 목소리도 경청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명하는 건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기가 잊어버린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는 그걸 기다려주기도 하고 네. 또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도 전체 성찰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이 돼야 되는데 의혹 제기만 한 순간부터는 모든 것의 책임을 그 개인이 떠맡게 만드는 이런 구조는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사실은 네. 우리 교수님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네. 제 문제니까 제가 당사자라서. 겸손하게 말씀드리려고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은 거지만 그러나 그 개인을 그런 궁지로까지 몰아넣는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우선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아닌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오가는 사회가 돼야지 올바른 되는 사회겠죠. 거죠. 얼마나 그 힘들고 고독했겠어요. 어렵잖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보태면은 제 인생의 그래프와 그래프 왔다 관련해서 갔다.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드리면서 네. 그 6.25 전쟁 때 우리 그 미 해병 1사단과 중국군 제9 공병여단이 붙었던 그 유명한 제 세계 3대 동계 전투 중에 하나인 장진호 전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 해병 1사단이 흥남으로 철수를 하면서 네. 그때 그 사령관 해병 사령관이 남겼다는 그 유명한 말 철수지 않습니까? 네. 아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 남겼다고 하는데 맞네요. 아마 교수님 그거죠. 말씀대로 저도 제 인생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노태우의 그 과거에도 쫓겨가는 건 이름을 대장정이라고 대자정전 네, 아, 그렇습니다. 대장정이라고 가는 만들었잖아요. 거는 서쪽으로 가는 그런 거죠. 거죠. 박수현의 대장정.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많은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우리 안타깝다, 네. 응원한다, 또 교수님 존경한다는 글도 상당히 많고요. 아, 네, 네. 제가 글 중에 눈에 띄는 댓글 하나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서울에 집 한 채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이 왔어요. 서울에 집이 지금 없죠. 공주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그 지역구인 공주에서 네. 국회까지 그것도 고속버스로 출퇴근한 이야, 의원으로 유명하거든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이 됐는데 서울에 어디 원룸 하나를 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어요. 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예. 공주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5시 40분이면 저를 만나게 나오시는 줄 서 있고. 왜냐하면 동네 무슨 작은 민원인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멈출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예. 남들은 그 길에 까는 시간이 낭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4년간 그런 생활하고 썼던 책이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목을 붙였던 게 예. 고속버스 의원실이었어요. 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그 고속버스 안에서 늘 옆에 앉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민원을 이야기하시고 고속터미널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현장이었네요. 그거를 다 정리해서 보니까요. 오. 4년간 제가 접수하고 어쨌든 개입하고 처리했던 민원이 400건이 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집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의원실이 됐던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막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서민적인 박수현 님 꼭 의원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글도 있고. 서민적이 아니라 무능력한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그 버스 전체에 같이 해서 그 기사까지 드시고. 네. 아니 한 번은 네. 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딱 네. 섰는데 예. 이 고속버스가 얼마나 큰 교통수단이고 막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속버스 기사님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채우시더니 네. 신호 대기 중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탄 분들에게 뭐 다 공주 시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우리 공주의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는 분이라고 박수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쓸 수 있죠, 진짜로. 그런데 하여튼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출퇴근을 하게는 됐지만 그러나 당연히 아마 제가 경제적으로 유능했어도 그런 네. 일을 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혹시 앞으로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출퇴근은 포기할 수 없는 저희 소통 수단이다 이렇게 4시간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적절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적절하다. 자, 좋습니다. 자, 많은 댓글들 공주 주민입니다.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자, 그래도 또 우리 박수현 의원님보다는 전 대변인님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봤거나 모셨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네. 세종이냐 태종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질문 참 드려볼까요? 그런 질문을 또 하시네요. 네, 예. 태종입니까? 세종입니까? 근데 저는 예. 그 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네.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 지금 당선인께서 아마 태종의 시대에 이제 비유를 한 걸 가지고 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그러나 우리 참모로 보면 그 파란만장한 태종의 시대보다는 그 시대가 가져다 준 성군의 시대, 세종의 시대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언론에 나가서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오늘처럼 하시길래 깜짝 놀랐죠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2년도 태종의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묻는다면 아하. 왜 그러냐? 왜 태종의 시대가 파란만장했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려 말의 사회 현상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종의 시대 와서 비로소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역시 촛불 광장에서 촛불의 힘에 의해서 개혁을 요구받고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은 그 개혁이 빨리 마무리 짓고 세종의 성군과 같은 태평 세대가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시대가 됐다면 국민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하.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법과 제도로 국회에서 21대 국회에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죠. 예, 저도 참모였던 사람 하나로 빨리 마무리되고 국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종의 시대로 평가를 받기 원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개혁의 요구, 못다한 개혁의 완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태종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태종과 세조의 시대를 그렇게만 평가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더 네.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려 말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선 것이 이제 조선 시대의 개국이라고 하지만 네. 동시에 세종의 이르기까지는 고려 말까지는 원대라고 하는 이 원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인 코스모폴리탄 체제예요.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태종과 세종이 당시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자체나 이 흐름이 대단히 세계적 시야를 가지고 사고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도 그런 사고 속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주작이 강화가 되면서 점점 폐쇄된 사회가 되고 그게 마무리가 이제 조선의 몰락으로 됐는데 바로 이렇게 개혁과 함께 이제는 좀 거꾸로인 거죠. 아까 세계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개혁과 이 세계적인 것이 결합돼서 야, 이 나라 정말 괜찮은 나라야라고 하는 것까지 웅지를 한번 봅시다. 자, 예.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 아마 대변인도 하면서 많이 이제 20대 국회 봤었잖아요. 이번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네. 21대 국회 바라는 점.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협치 뭐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비록 본인은 거기 없지만 그렇습니다. 네. 비록 없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생각해야 된다는 반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한데 제가 이제 20대 국회 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전반적인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중요한 한 포인트만 물론 미시적일지는 모르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국민은 가장 바라세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1%라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하는 국회가 안 되냐면 저는 국회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안 처리율이 왜 낮은가를 보면 제가 주목한 건 그거였어요. 문희상 의장과 함께 주목한 것은 국회법의 규정에 보면 이게 법안이 처리되려면 제일 먼저 순서가 뭡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법안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해당 상임위 전체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가는데 이 출발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질 않아요. 정쟁이 붙으면. 시작도 못해.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 열어야 한다라고 이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보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안 열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모든 정치 역량을 걸고 의장을 하실 때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만 그것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셨고 결과적으로 개정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은 욕심 같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그런 국회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네. 법안 통과율을 높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이 무슨 초등학생이냐 그렇게 뭐 제안을 하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월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바꾸곤 바꿨죠. 했는데 예. 안 열어도 사실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벌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하.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일단 그렇게 개정을 해놨는데 안 열으면 페널티를 주는 것은 국민과 언론이 하셔야 됩니다. 네. 시민 정치. 예, 시민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언론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부탁을 하는데 21대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바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 이 문제가 잘 지켜지도록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잘하는 법안심사위원회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데는 강력히 비판을 해서 누구든 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50 청문회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걸출한 청문회 스타가 나타났듯이 21대 국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이 국회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스타가 되기를 바라고 누구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시민의 부릅뜬 눈이 국회를 지켜봐야 한다. 이야.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항목 하나가 국회를 제도적으로 태만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셈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협치나 표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이제 스타일과 방식의 문제이고 더 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데 그 자체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으면 국회가 정말 진정하게 국민들의 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협치하고 있어, 표용질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보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는 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봐요. 뭐 송파 세무녀법도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예. 협치도 뭐 중요한 예일 수 있지만 결국 두 분 말씀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또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인 법안심사 소위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 아쉽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볼까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끝으로 아마 우리 유 이사장님한테 못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이번 카메라를 좀 예, 보시고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을 좀 아이고, 짧은 이게- 영상 편지 이게 소위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보는 영상 편지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시민 이사장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유시민 이사장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또 유명한 정치인이 또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절대 유시민 이사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또 정치가 나아가야 될 그런 올바른 방향에 대한 나침판 역할을 해 오셨듯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나침판 역할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나침판 역할을 세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고 있는 UN 해비타트 활동에 함께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UN 해비타트를 통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비전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제가 그 독립의사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고 있는데 이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희생이 있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나침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야, 근데 세상에 준비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 것 저렇게 같아요. 저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깔끔하게 명확하게 할 수 뺀게 하나도 있을까?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에서도 국민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시면 어떨까? 아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감사드립니다. 그건 좋습니다. 충청도 버전으로 될까요? 아 제가요? 정도 버전 아니, 아니 뭐 이런 게 아니 제가요 실제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버스 타기 전에는 충청도 말을 쓰고 버스 타고 강남터미널 내릴 때부터는 서울말을 쓰려고 쓰고. 애를 씁니다.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감사.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현 우리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